32살 백수 남자가 60이 넘은 할머니한테 성폭행당했다고?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통장 내역. 자발적으로 돈 받고 나랑 잤다는 증거죠. 증거? 다 지웠어요. 오히려 나한테 돈 뜯으려고 꾸며낸 거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할머니가 제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넌 이미 내 거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럽혀졌어. 완전히. 나 이제 사람도 아니야. 눈물과 콧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백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몽땅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갑을 열었을 때 저는 정확히 3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낡은 지폐를 쓰다듬으며 저는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월의 바람은 차가웠고 제 배는 이틀째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 딱 그것만 살 수 있는 돈. 아니, 라면을 사면 교통카드 충전은? 아, 씨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2살. 명색이 대졸 출신에 한때는 괜찮은 중소기업에 다녔던 사람이 지금은 10,000원을 붙잡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푹 꺼진 눈, 삐죽 튀어나온 광대뼈, 일주일은 안 감은 머리. 거지네 완전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제 얼굴을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지 1년 반. 제 취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아버지가 보증선 친구의 사업도 망하면서 2천만 원의 빚이 제 목을 졸라왔습니다. 여자친구 혜진이는 제가 백수가 되고 석 달 만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빌려달라는 말을 3번쯤 하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월세는 석 달째 밀렸습니다. 집주인 아저씨는 어제 문 앞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강민우 씨, 이번 주 안에 안 나가면 짐 다 버립니다. 저는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라면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저는 제일 싼 라면 하나를 집었습니다. 850원. 계산대로 가는 길에 삼각김밥 코너를 지나쳤습니다. 참치마요 김밥 1,500원. A씨, 그냥 라면이나 먹자.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단발머리에 염색을 한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말이야. 천천히 가세요. 저는 할머니를 계단 아래까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강민우요. 민우 씨, 참 착하네. 요즘 이렇게 노인 도와주는 젊은이 드물어.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왠지 불편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혹시 방 구하나요? 네.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젊은이, 지금 어디 살아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저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고시원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시원도 못 내고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남에 내가 빌라 하나 있어요. 원룸인데 비어 있거든.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해봐요. 월세 싸게 해줄게. 아,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박순자. 전화번호만 적혀 있는 심플한 명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 옆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라면 봉지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남 빌라? 나 같은 놈이 무슨 강남을. 하지만 그날 밤 집주인 아저씨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강민우, 내일까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사흘 후, 저는 강남역 근처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단독 빌라. 주변은 온통 고급 아파트와 상가 건물들이었는데 이 빌라만 유독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 올라와요. 3층. 문이 열리고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3층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 봐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아니, 넓다는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거실, 방, 주방, 화장실이 따로 있는 구조였고 가구는 전부 새 것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는 강남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어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50만 원.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남에서 이런 방이 50만 원? 보증금은 없어요. 그냥 월세만 50만 원. 어때요? 그게 정말이세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민우 씨 같은 착한 젊은이한테는 좋은 조건으로 해주고 싶어서요. 나도 이 집에 사는데 혼자 살면 심심하거든. 젊은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착한 집주인이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당장 월세를 못 낼 수도.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첫 달은 공짜. 일자리 구하고 나서 천천히 내요. 계약서는 간단하게 할 거니까 내일 바로 들어와도 돼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젊은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는 거야. 괜찮아. 그날 저는 지갑 속 10,000원짜리를 만지작거리며 빌라를 나왔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구나.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국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온돌 바닥, 넓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깨끗한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1층 현관문을 두드리며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민우 씨, 밥 먹었어요? 이거 갖다 놓고 가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심지어 갈비찜까지. 저는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잘 먹어요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면접을 몇 번 봤지만 여전히 불합격 통보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방에서는 안전했습니다. 빚쟁이도 집주인도 추운 거리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반드시 일자리를 구할 거야. 그런데 4주째 되던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민우 씨, 아직 안 잤어요? 아,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우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달 됐네요. 네. 정말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월세는 언제 낼 생각이에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민우 씨,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처음 봤던 그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나도 자선사업가는 아니에요. 공짜로 살려면 뭔가 대가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가요? 그래요, 대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만졌습니다. 민우 씨, 젊고 참 보기 좋네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슨 월세 대신. 할머니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잘해줄 수 있죠?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런 건 못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못해요? 네. 죄송하지만. 그럼. 할머니는 돌아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나가세요. 할머니. 아니면. 할머니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생각을 바꾸든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가면 다시 거리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동생 학비는? 하지만 받아들이면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5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답 주세요. 아니면 짐 싸세요.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낡은 10,000원짜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오후 5시 30분. 저는 창문 앞에 서서 강남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분 후면 답을 해야 합니다. 핸드폰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할머니의 문자는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답 주세요. 저는 하루 종일 이 방안을 배회했습니다. 거실에서 방으로, 방에서 화장실로, 다시 거실로. 마치 갇힌 짐승처럼. 나가면 뭐가 있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갑 속 10,000원. 교통카드엔 3,0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시원 보증금? 없습니다. 친구 집? 전화도 안 받습니다. 동생한테 손 벌릴까? 아니, 동생은 아르바이트 3개 뛰면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입니다. 그럼 거리에서 자는 거야? PC방에서 며칠 버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은 찜질방, 노숙?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바짝 마른 입술. 이 꼴로 면접을 보라고? 누가 날 뽑겠어? 현실적으로 저는 막다른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50분.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일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일일 뿐이야. 돈을 위해 몸을 쓰는 거. 육체 노동이랑 뭐가 다르겠어?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달라. 이건 오후 5시 58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문자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시발, 이게 뭐야? 오후 5시 59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냈습니다. 전송.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얼굴을 쳐박고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쓴물만 나왔습니다. 나 방금 뭘 한 거야?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여전히 그 실크 가운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우 씨, 현명한 선택이에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습니다. 자, 앉아요. 긴장하지 말고. 저는 로봇처럼 움직여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와인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요. 기분 좀 풀어야죠. 저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와인이 출렁거렸습니다. 떨지 마요. 민우 씨, 우리 이제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좋은 관계요? 그럼요. 나는 민우 씨한테 집도 주고 돈도 줄 거예요. 민우 씨는 나한테 좋은 시간을 주는 거고 공평하잖아요. 공평?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제가 정말 일자리를 구하면 그때는 월세를 내면 되죠. 하지만 할머니는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민우 씨, 겁먹지 마요. 내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의 손이 제 어깨에 얹혔습니다. 저는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할머니, 쉿. 할머니는 손가락을 제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마요.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밤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할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 끝났어.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문질렀습니다. 때를 미는 것처럼 피부가 빨개질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고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민우 씨, 잘 잤어요? 할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며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여기 마셔요.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이번 달 용돈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권 수표 6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 너무 많은데요. 아니에요. 민우 씨가 잘해줬으니까. 다음 달엔 더 줄게요. 할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 오늘 모임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 넣어뒀으니까 데워 먹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300만 원. 한 달치 월세의 6배. 동생 학비 한 학기치. 아버지 병원비 2달치. 이게 내 몸값이구나.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수표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건 일이야. 그냥 일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 돈을 위해 뭔가를 포기하는 거 나만 특별한 게 아니야.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매번 떨어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경력을 쌓고 오시면. 밤에는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습니다. 첫 달 300만 원, 두 번째 달 300만 원, 세 번째 달 300만 원. 저는 동생에게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오빠, 이게 어디서 난 돈이야? 그냥 알바 좀 했어. 무슨 알바를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묻지 마. 그냥 써. 아버지 병원비도 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신기하게도 모든 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는데 제 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세게 잡아서 생긴 멍이었습니다. 저는 그 멍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야?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 살 좀 쪘네? 좋아. 너무 말라서 걱정했는데. 할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잘 먹고 있어서요. 그럼 됐어. 민우 씨가 건강해야 나도 좋지.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또 토했습니다. 나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세 번째 달이 끝나갈 무렵 할머니가 명품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해봐요. 민우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건 너무 비싼 건데요. 괜찮아요. 내 돈 쓰는데 누가 뭐래요? 저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목을 붙잡고 만족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역시 잘 어울려. 그날 밤 저는 시계를 벗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시계는 왜 안 차고 있어요? 아, 아까워서요. 아까우면 더 차고 다녀야죠. 안 그러면 서운한데? 저는 다시 시계를 찾습니다. 그날부터 시계는 제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마치 족쇄처럼.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저 아래에서 자유롭게 걷고 있을 것입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친구들은 웃으며,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저는 여기 3층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동생, 병원, 비톡촉 전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 번호는 여전히 저장돼 있었지만 저는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 나 요즘 잘 지내. 돈도 잘 벌고 있어?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소파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일이야. 그냥 일일 뿐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민우 씨,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같이 와인 한잔 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그 후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통장 잔액은 9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옷장에는 할머니가 사준 명품 옷들이 걸려 있었고 신발장에는 100만 원짜리 구두가 3켤레나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고급 향수, 시계, 목걸이까지. 겉으로 보면 저는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전에 모임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면접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준 명품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겉만 그럴듯하지.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자주 떨렸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꼭 붙을 거야. 면접장은 강남역 근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경영지원팀 신입사원 모집.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조금요. 저도요. 근데 여기 경쟁률이 20대 1이래요. 20대 1.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붙어야 해. 제발. 제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우 씨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학교, 전 직장, 업무 경험, 지원 동기.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강민우 씨, 공백 기간이 좀 긴데요? 1년 반 정도? 네. 그동안 뭐 하셨어요? 자격증 준비하고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입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요? 그냥 단기 알바들이요. 면접관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 이력서에는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빠뜨렸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또 떨어졌어. 손이 또 떨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이건 삶이 아니야.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증거. 만약 제가 할머니를 고소한다면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돈? 통장 내요? 아니, 그건 할머니가 선물이라고 주장하면 끝입니다. 문자?
통화기록? 할머니는 늘 직접 찾아왔고 문자도 거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녹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녹음이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 씨, 나야. 문 열어줘. 저는 핸드폰을 소파 쿠션 사이에 숨기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면접 어땠어요?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 뭐, 떨어져도 괜찮아. 민우 씨는 여기 있으면 되니까. 할머니는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일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일은 해야죠. 왜? 지금 불편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됐어. 민우 씨는 그냥 나만 잘 챙겨주면 돼. 할머니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우 요즘 더 잘생겨진 것 같아. 잘 먹어서 그런가? 저는 핸드폰이 있는 쪽을 힐끗 봤습니다. 녹음되고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만약 일자리를 구하면 그때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할머니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거? 아, 제 말은 민우 씨, 우리 관계가 싫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민우 씨,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집, 이 돈, 다 내가 주는 거예요. 민우 씨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요. 할머니는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고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제 목소리, 모든 대화가 좋아. 시작이야. 일주일 후 저는 3개의 녹음 파일을 모았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이메일로 제 다른 계정에도 보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돈을 더 모아야 할까요?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빚을 갚고 보증금을 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할머니 댁 1층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외출했을 때 가끔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고급 가구, 그림, 골동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어요. 여기 놔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냉정한 얼굴, 날카로운 눈매. 할머니가 소개했습니다. 민우 씨, 이쪽은 김태준 씨. 내 비서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김태준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강민우 씨라고 들었어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박 여사님께 잘 해드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홀짝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참 착해요.
그렇죠. 민우 씨? 네. 김태준은 일어서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혹시 박 여사님께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김태준 개인 비서.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가방을 들고 나가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우 씨, 잘 지내요. 그 손길이 왠지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날 20년 넘게 돌봐준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네. 민우 씨도 태준 씨처럼 오래오래 나랑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20년? 그날 밤, 저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김태준. 그 남자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날 그런 눈으로 봤지? 핸드폰을 꺼내 김태준의 명함을 찍어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김태준. 너무 흔한 이름이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기사 몇 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재벌 고 박영철 회장 부인 박순자 씨, 사회 환원 기부, 강남 빌라 소유주 박순자, 독거노인 돕기 성금 전달.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기사였습니다. 강남 빌라 세입자 A씨, 집주인과 금전 문제로 합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세부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돈으로 입막음한 거 아니야? 키읔키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설마.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근처 박순자 씨가 가지고 있는 빌라 알아요? 부동산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박 여사? 알죠. 강남에 빌라 여러 채 있어요. 혹시 그 빌라에 대해 이상한 소문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부동산 사장님은 제 얼굴을 잠깐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황급히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알아도 말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 그날 저녁, 할머니가 또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친구들이 민우 씨 이야기하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할머니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젊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더니 다들 어떻게 만났냐고 묻더라고요. 남자친구. 그 단어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왜?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할머니는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민우 씨는 내 거예요. 알죠? 그 순간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없어. 일자리를 구해도 돈을 모아도 할머니는 절대 저를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할머니의 소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가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어떻게? 돈은 아직 부족하고 증거도 몇 개뿐이고 나가면 갈 곳도 없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김태준입니다. 박 여사님 비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시나 해서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민우 씨, 김태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네, 박 여사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우 씨도 잘해드려야죠. 너 같은 애들 이미 몇 명 봤어요. 다 똑같더라고요. 처음엔 감사하다가 나중엔 배신하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똑똑하니까 그런 실수 안 하겠죠? 저는 잘 생각하세요. 그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감시 당하고 있었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이미 몇 명 봤다고? 저 말은 저 전에도 피해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배신했고 김태준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저는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 몇 벌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나가면 김태준이 쫓아올까?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가방을 다시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고 완벽하게 준비하자.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살아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의 전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꿈,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에 갇힌 꿈, 할머니가 웃으며 제 목을 조르는 꿈, 손톱을 뜯는 버릇이 더 심해졌습니다. 손가락 끝은 피가 나 있었고 밴드를 붙여가렸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자유롭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민우 선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 안경, 소박한 옷차림.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맞아요. 선배,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지연. 전 직장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녀는 갓 23이었고 일을 배우겠다며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업무를 가르쳐 줬고 점심도 자주 같이 먹었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지냈어? 저야 잘 지냈죠. 선배는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지연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잘 지냈어. 정말요? 어디 취직하셨어요? 아직 구직 중이야. 그렇구나. 힘들죠? 응, 좀. 지연은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손목에 찬 명품 시계. 그녀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시계를 빼놓고 나올걸. 와, 선배. 시계 멋있는데요? 새로 사셨어요? 응, 그냥.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거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저는 손목을 테이블 밑으로 내렸습니다. 선물 받은 거야. 누구한테요? 그냥 아는 사람.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선배, 요즘 어디 살아요? 강남 쪽 빌라. 강남요? 와, 월세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 집주인이 착해서. 지연은 커피를 홀짝이며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배,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밥 잘 먹고 있어요? 응, 잘 먹고 있어. 진짜요? 눈 밑에 다크서클 심한데.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잤어.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없어. 왜?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요. 무슨 느낌? 예전 선배랑 달라요. 뭔가 힘들어 보여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구직 스트레스 때문이야. 지연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나 진짜 힘들어. 도와줘.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배, 연락처 그대로예요? 제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아, 미안. 요즘 전화 잘 안 받아. 그럼 문자라도 답장 좀 해요. 걱정된다고요. 알았어. 지연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선배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돕고 싶어요. 그녀는 명함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지연 마이너스 사회복지사.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요. 고마워. 지연은 일어서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배, 정말 힘들면 꼭 연락해요. 약속이에요. 응. 지연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회복지사.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돕고 싶다.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연이한테 말하면 어떨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연이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김태준이 지연이한테까지. 저는 명함을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야. 기분 탓.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준은 그저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듯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저는 황급히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3층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어. 계속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김태준은 여전히 골목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빌라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 완전히 갇혔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씨.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누구 만났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카페까지 따라왔어? 친구요. 친구, 여자친구, 회사 후배요. 아, 사회복지사?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잘 들어요, 민우 씨.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말고 김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우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박 여사님한테 잘해드리는 게 민우 씨한테도 좋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위험해. 내가 지연이를 만난 것만으로도 김태준은 지연이를 파악했어. 저는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바보야. 내가. 그날 밤 8시. 할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 씨, 나야. 문 열어줘. 저는 녹음 앱을 켜고 핸드폰을 소파 쿠션 사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미소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밖에 나갔어요? 네. 카페에 갔다 왔어요. 그래요? 누구 만났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김태준이 이미 말했을까? 아니요. 혼자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민우 씨는 거짓말을 못해요.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옛날 후배 만났어요. 우연히. 후배요? 여자? 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 했어요? 그냥 커피 마시고 헤어졌어요. 그 후배, 민우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할머니는 제 턱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가 힘들어 보인다고 했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죠? 어떻게? 태준이가 다 봤어요. 할머니는 저를 놓아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우 씨, 나한테 숨기지 마요. 할머니, 저는 정말 그 후배 다시 만나지 마요. 네, 다시 만나면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안 좋을 거예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민우 씨는 이제 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착하네. 할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후배 다시 만나지 마요. 다시 만나면 그 친구한테도 안 좋을 거예요. 이제 5개야. 녹음 파일 5개.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김태준이 저를 감시하고 할머니가 저를 소유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괜찮을까? 문득 지연이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위험하니 저를 잊으라고. 하지만 그러면 더 의심받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선배, 저 믿어요? 제가 도울게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위험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싹 텄습니다. 혹시
혹시 지연이가 날 구해줄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도와줘. 전송. 저는 핸드폰을 이불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발, 제발 지연이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이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선배,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버텨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정말 끝날까? 하지만 창밖을 내려다보니 김태준이 또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빌라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하고 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지연이의 명함을 꺼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도와줘.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지연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선배 만나요. 얘기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못 만나. 위험해. 왜요? 무슨 일인데요? 말 못해. 미안. 선배. 지연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제발.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파묻었습니다. 지연이를 지키는 방법은 멀리 하는 거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이에게서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제발 연락 주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답장하고 싶어질 테니까. 대신 저는 녹음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숨기고 녹음했습니다. 이제 6개가 됐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이메일로도 제 다른 계정에 보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언젠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언제, 어떻게? 저는 아직 계획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방 안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전에 모임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소파 쿠션을 털다가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 핸드폰을 숨기고 녹음했었지. 순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흔적이 남았을까? 저는 쿠션을 들어 올려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도하며 쿠션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준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모임이 일찍 끝났어. 할머니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민우 씨, 앉아요. 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았고 김태준은 문 앞에 섰습니다.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민우 씨, 네 할머니. 요즘 뭐해요? 청소하고 구직 활동하고 그것뿐이에요? 네. 할머니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할머니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뭔지 알아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요. 할머니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약 일자리를 구하면 그때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거? 민우 씨, 우리 관계가 싫어요?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할머니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태준이가 말해줬어요. 민우 씨가 뭔가 이상하다고.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여사님 방문하실 때마다 민우 씨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일찍 왔어요.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우 씨, 핸드폰 줘요. 할머니, 주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태준이 다가와 낚아챘습니다. 비밀번호. 그건 말 안 하면 강제로 열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끝났어. 1, 2, 3, 4, 5, 6. 김태준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앱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앱을 찾았습니다. 클릭했습니다. 6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준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민우 씨는 이제 내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 네. 두 번째 파일. 그 후배 다시 만나지 마요. 다시 만나면 그 친구한테도 안 좋을 거예요. 세 번째 파일. 네 번째 파일. 김태준은 더 이상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파일 목록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우 씨. 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 모으려고 했어요? 나한테 경찰 신고하려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내가 민우 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밥도 챙겨주고. 할머니는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습니다. 배신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깨진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작동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개의 파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태준은 클라우드도 확인했습니다.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백업된 파일들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휴지통까지 비웠습니다. 이메일도 확인해야죠. 김태준은 이메일 앱을 열었습니다. 보낸 편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제 다른 계정으로 보낸 6개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삭제했습니다. 휴지통도 비웠습니다. 받은 편지함도 확인했습니다. 제 다른 계정에서 온 메일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제 다 지웠습니다. 김태준은 할머니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우 씨, 할머니, 실망했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다시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민우 씨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태준아. 네, 여사님. 민우 씨 좀 데리고 내려가. 알겠습니다. 김태준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요. 어디로? 1층이요. 저는 끌려가듯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1층 거실. 저는 소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우 씨, 잘 들어요. 네. 증거, 그런 거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설사 민우 씨가 경찰에 신고해도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누가 믿을 것 같아요? 백수 남자가 부자 할머니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오히려 민우 씨가 나한테 돈 뜯으려고 꾸며낸 거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 통장 내역. 몇 달 동안 받은 돈. 그거 다 증거예요. 민우 씨가 자발적으로 받은 거라는. 할머니, 태준이도 증인이에요. 민우 씨가 나한테 돈 받고 잘해줬다고 증언할 거예요. 할머니는 일어나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우 씨, 넌 이미 내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울지 마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그리고 김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아, 민우 씨 핸드폰 새로 사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민우 씨 외출 금지야. 알았지? 네. 할머니는 저를 놓아주고 일어났습니다. 민우 씨, 3층 올라가서 쉬어요. 오늘은 피곤할 테니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층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증거도 없어. 핸드폰도 부서졌어. 이제 나갈 방법이 없어. 저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누가 날 구해줄까?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넣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지연이의 명함. 이지연 사회복지사. 저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지연아. 하지만 어떻게 연락하죠? 핸드폰은 부서졌고 외출은 금지됐고 저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골목에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빌라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감옥이야. 여기는 완전한 감옥이야. 저는 명함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날 찾아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3층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줬고 김태준이 새 핸드폰을 건넸지만 그 핸드폰엔 제 연락처도 앱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와 김태준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3층 방 안에 멈춰 있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가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고 뺨은 더 꺼졌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열흘째 되던 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나 여기서 죽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어떨까? 3층이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지옥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김태주는 오늘도 어김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지연이의 명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그 명함. 저는 명함을 꺼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지연 사회복지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가 명함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안 돼. 이틀 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 내일 나 병원 가야 해요. 검진 받으러. 네. 태준이도 같이 가야 해서 민우 씨 혼자 있어야 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가실 건데요? 오전 10시에 나가서 오후 3시쯤 돌아올 거예요. 5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알았죠? 네. 할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네. 우리 민우. 할머니가 나가고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5시간 동안 저는 혼자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50분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와 김태준이 빌라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이야. 방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1층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을까? 돌렸습니다. 덜컥 열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뛰면 안 돼. 자연스럽게 걸어야 해. 골목 끝에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큰 길로 나왔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공중전화 어디 있어요? 알바생이 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에 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돈이 없어.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한데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라서. 알바생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제발 받아. 따르릉. 여보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아, 선배예요? 응, 나야. 선배, 어디예요? 괜찮아요? 지연아, 시간 없어. 잘 들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강남역 근처 편의점이야. 그 빌라에서 나왔어. 빌라요? 선배가 사는 그 빌라? 응. 지금 집주인이랑 비서가 병원 갔어. 오후 3시에 돌아와. 그 전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해. 왜요? 왜 돌아가요? 설명할 시간 없어. 지연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나 도와줘. 제발. 선배, 지금 당장 경찰 가요. 안 돼. 증거가 없어. 다 없어졌어. 무슨 증거요?
선배, 대체 무슨 일이? 지연아.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그 할머니한테 6개월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혹시 성폭력?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응. 전화 너머로 지연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지금 당장 경찰서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증거가 없다니까. 녹음 파일도 다 지워졌어. 통장 내역은 오히려 내가 자발적이었다는 증거가 돼. 그리고 저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많아. 변호사도 있어. 나 같은 백수가 뭘 할 수 있겠어. 선배, 지연아, 나 다시 들어가야 해. 안 그러면 할머니가 알아. 그럼, 선배 안 돼요. 거기 돌아가면 안 돼요. 나갈 곳이 없어. 돈도 없어. 가족들한테도 말 못해. 창피해서 저는 울먹였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지연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제 말 잘 들어요.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갈게요. 지연아, 제발 믿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 근처 GS 편의점. 알았어요. 30분 안에 갈게요. 거기서 기다려요. 절대 그 빌라로 돌아가지 마요. 근데 지연아. 네. 할머니가 돌아와서 내가 없는 거 알면 경찰 부를 거야. 나 도망쳤다고. 그럼 더 좋죠. 경찰 오면 우리가 먼저 말하면 돼요. 하지만 선배 믿어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전화 끊지 말고 계속 연결해놔요. 제가 가는 동안. 응. 저는 알바생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편의점 옆 골목에 숨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곧 도착해요. 응. 선배,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요. 저는 골목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끝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선배, 거의 다 왔어요. 25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김태준이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김태준은 저를 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저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김태준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여사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저는 가요. 집으로. 김태준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민우 씨. 김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순히 가요. 안 그러면 여기서 경찰 부를 거예요. 민우 씨가 여사님 돈 훔쳐서 도망쳤다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누가 믿을까요? 백수가 부자 할머니 집에 살다가 도망친 거. 당연히 의심받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핸드폰 너머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김태준은 제 손에 든 핸드폰을 받습니다. 누구예요? 김태준은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선배,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준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요. 김태준은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요. 나 달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봐요. 김태주는 저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김태주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타요. 싫어요. 김태주는 제 머리를 눌러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운전석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 실망이에요. 할머니, 저는 병원 안 갔어요. 거짓말이었죠. 민우 씨 시험해 본 거예요.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민우 씨가 정말 도망가려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여자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 안경.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하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차를 쫓아 뛰었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끝이야. 정말 끝이야.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김태주는 저를 3층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저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열어줘요. 열어달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민우 씨, 당분간 거기 있어요. 할머니, 밥은 가져다 줄게요. 조용히 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나, 이제 정말 끝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3층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열리지 않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하루 3번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쟁반을 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나흘째 되던 날 오후,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할머니의 목소리,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장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문으로 달려가 고함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안에 누가 있어요? 저요. 강민우요. 갇혀 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 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방은 민우 씨가 스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어서 열어보겠습니다. 덜컹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선배,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아, 지연이는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한 경찰이 물었습니다. 강민우 씨 맞으시죠? 네, 네. 저희랑 같이 가시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지연이가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할머니가 1층에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했습니다. 김태준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경찰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귀하도 출석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강남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무슨 혐의로요? 성폭력 혐의입니다. 할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성폭력?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조사 후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부축을 받으며 빌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습니다. 경찰차에 탔습니다. 지연이도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빌라 앞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차갑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여성 경찰관 한 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우 씨,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만난 날, 월세 대신 요구받은 것들, 6개월 동안 겪은 일들 녹음 파일을 모았지만 들켜서 삭제당한 것, 방에 갇혔던 일,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경찰관은 차분하게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다 지워졌어요. 통장 내역은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제가 자발적으로 받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순자 씨를 조사하겠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저 혹시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 없었나요? 그건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연이가 알아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선배, 주무세요? 아니, 못 자겠어. 당연하죠. 선배, 제가 알아봤는데요. 응? 박순자 씨, 과거에도 비슷한 일 있었대요. 10년 전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네. 그때 피해자가 합의금 받고 입 다물었대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수소문해 볼게요. 지연아.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선배.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과거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35살 남자 김재훈 씨. 그는 10년 전 25살 때 박순자의 빌라에 살았습니다. 지연이가 그를 설득했고 그는 경찰서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석 달 동안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는데 박 씨가 합의금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입 다물라고. 그의 증언이 추가되자 수사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박순자의 과거 세입자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더 찾았습니다. 40대 남자. 그 역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3명의 피해자. 검찰은 박순자를 기소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석 달 후 법정.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 맞은편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변호사 3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순자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백수였을 때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이 빌라를 싸게 제공해 주셨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 달 후 월세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것이란 성관계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까? 거부하면 쫓겨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고 빚도 있었고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관계를 지속했다? 네. 증거를 모으려 했다고 하던데요? 네. 녹음을 했습니다. 6개의 파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의 비서가 발견하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클라우드도 이메일도. 할머니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가 없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간 거액의 금전을 받았습니다. 이는 증인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김재훈 씨와 이동현 씨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젊은 남성들을 착취했습니다. 할머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들도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법정은 팽팽했습니다. 2시간 후, 최후 진술 시간. 저는 증인석에 다시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 6개월이나 참았다는 것, 모두 부끄럽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젊은 남자들을, 그들의 존엄을, 그들의 침묵을.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청석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외로우셨습니까? 그래서 젊은 남자들을 돈으로 사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입니다. 폭력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에 성별은 없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법정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순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폭력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합의금으로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 후회, 아니면 공허함?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법정을 나갔습니다. 김태준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지연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선배,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야지. 다시 1년 후, 저는 작은 회사의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제 돈으로 제 방을 얻고 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민우 씨, 미안해요. 나는 외로웠어요. 평생.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었어요. 돈을 주고 집을 주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틀렸어요. 민우 씨는 무서웠던 거죠. 도망갈 수 없었던 거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요. 박순자.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 화가 나서? 아마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답장을 썼습니다. 박순자 씨,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저주하지도 않을게요. 외로우셨다는 것 이해해요. 조금.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해칠 이유는 아니에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당신은 거기서, 저는 여기서. 강민우.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낡은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1년 전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사려던 그 10,000원. 할머니를 만나기 전 제가 가진 전부였던 돈. 저는 그것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질 듯 낡았지만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새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번 달 월급에서 받은 돈. 깨끗하고 반듯했습니다. 2장의 10,000원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 과거와 현재. 저는 2장을 모두 지갑에 넣었습니다. 둘 다 필요해. 과거를 잊으면 안 돼. 하지만 과거에 갇혀서도 안 돼.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사람들이 산책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밥 먹자. 그래, 좋아. 통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일상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갑 속 2장의 10,000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민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성폭력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깨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민우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